예, 특검이 70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남은 수사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선 3.1절을 맞아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1시부터 태극기 집회가 지금 열렸고요. 잠시 뒤에 2시 반부터는 이제 청와대 쪽으로 처음으로 행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가 5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규모를 놓고 볼 때는 태극기 집회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마 촛불 집회는 사실 탄핵 그 소추 의결 전과 의결 이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의결돼서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촛불 집회 인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에 맡겨놓지 않고 국민들이 광장에 가서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순간 일정 부분의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서는 이제 맞불 집회라고도 하고 태극기 집회라고도 하는데 이 집회에서는 그동안의 탄핵 그 심판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좀 경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모아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촛불 집회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 의결에 이르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촛불 집회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집회를 통해서 의사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새를 불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선고가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집회도 좀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집회가 사실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런 양상을 보일지 다들 걱정이고요.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뭐 어느 쪽에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는 건 좀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그 태극기 집회 현장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촛불 집회는 일단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이제 2시 반부터 행진을 시작을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따가 촛불 집회하고 일부 좀 겹치면서 충돌이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광화문 광장 자체에 촛불 집회가 열리는 곳은 완벽하게 경찰 차벽이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법원에서도 행진을 허가를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집회의 행진 코스가 겹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우려하는 충돌이나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두하 변호사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자면 태극기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 특검의 수사 과정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또 저분들은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조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된 언론에서 불리한 결정을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새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일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집회에 참여를 하면서 글쎄 어떤 논리적인 뭐 주장에 뒷받침을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 인터넷 TV와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가 커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탄핵 심판이 3월 10일 또는 13일 뭐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습니까? 그 선고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좀 여론전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로? 여론전에 나서시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선출될 때는 뭐 국민들의 이제 뭐 51% 이 정도를 얻고 선출이 됐지만 누구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직이라는 데 대해서 어떤 그 권위를 갖고 또 디그너티를 갖고 좀
여론전에 나서시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웠던 게 헌법재판소 이제 그 최종 변론과 즈음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러실 기회가 있겠지만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면서 시위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최종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분의 어떤 그 임무가 아닐까. 뭐 대통령직이 지금 계속 수행하실 수도 있겠죠.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대통령직으로서 예.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헌재에서 이제 선고일이 정해지면 그 직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뭐 승복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예. 일단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인터넷 언론과의 TV에서 담화를 했던 게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담화 과정에서 엮였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온 거대한 거짓말이다라는 생각을 밝혔죠. 예. 이게는 지금의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뭔가 잘못된 어떤 조작된 어떤 여론, 언론 또 혹은 검찰의 수사 과정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는 자기의 의견도 전달했고 대리인단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잘못되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리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두엽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승복을 바란다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이렇게 별도의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사모가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신 때 즈음해서 했는데 예. 뭐 아마 그 축하 카드를 늦게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이 부분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는 오히려 그 박사모가 집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사실 정치적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 지지 세력을 이렇게 활용하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시점에 공개를 하는 게 이제 청와대 측의 참모들이 공개를 했을 텐데 아니면 뭐 받으신 분이 공개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시점도 좀 이걸 조율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유리하게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탄핵 심판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이 유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이 3월 1일 수요일 아닙니까? 3월 10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2주도 안 남은 거죠, 사실. 그때까지 뭐 시간이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의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평일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속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휴일도 걸러가면서 그동안 쭉 일을 하셨고 정말 오늘도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 나오셨지만 이정미 지금 재판관 권한대행 같은 경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속도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평의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재판관들끼리 회의하는 거고 예.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쭉 들었던 얘기들 주로 이제 주심 재판관이 강일원 재판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쭉 정리를 했던 것들을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쭉 들어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평의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그 전까지 평결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남은 기간 전체를 아예 그냥 크게 봐서 평의라고도 보는 거죠. 평의를 하고 나서 평결이라는 걸 합니까? 평결이라고 하는 게 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분이 사실상 투표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인용을 찬성한다, 기각을 찬성한다, 그 내지는 평결할 각하를 해야 때쯤 된다. 대각의 윤곽은 정해지겠네요. 대각의 윤곽이 정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 평결이라고 하는 걸 언제 할 것인지를 놓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예. 지난번 사실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그 당일날 판결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판결문 결정문 언제 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리 각하 때 결정문, 인용 때 결정문, 기각 때 결정문까지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순간에 가서 손을 들어서 내지는 뭐 각자 의견을 밝혀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자, 이두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엊그저께 이제 최종 변론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뭐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이제 양쪽의 뭐 대리인단하고 소추위원이 계속 뭐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는가 보죠. 네, 저희가 뭐 보충 서면이라고도 하고 참고 준비 서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상 평의를 하면서도 지금 이런 준비 서면이 들어오면 원래는 이제 변론 종결 전까지만 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대리인들로서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의를 하는 동안에도 이 서면이 들어오면 그 재판관들한테 다 전달이 돼서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읽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3차례 준비 기일, 17차례 변론 기일, 그래서 거의 20차례의 변론 기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 기일 변론 기일 동안 이 심리에 참석하면서 평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계 5가지 이제 중요한 사유가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재판관들은 재판관들은 의견을 좀 정해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평의를 하는 중에 이제 쟁점별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만 평결,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이 배당을 할 때도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추천 배당을 한다고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된 주심 재판관이 해야 좀 더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아마 그 헌법재판소에서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판결문 준비도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판결문을 다 써놓을 텐데요. 강일원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정말 아까워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좋지만 법리적으로는 사실 대법관을 꼭 했어야 되는 인물인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그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추천된 분이니까 아마 그 공정성과 법리에 있어서는 정말 법조계에서는 뭐 아주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뭐 결정문을 작성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게 뭐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뭐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는지 그것이 또 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중대한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또 여론전이 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판관들의 또 이념적인 성향도 또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발언 시간. 그동안에 17번 재판하면서 어떤 분은 뭐 10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발언 시간 이런 것들을 갖고서 또 뭐 예단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일단 보십니까? 그런 예단은 정말 섣부른 것이라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 여론과 관련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정치적 행위인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굉장한 정치적 결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더하기 국가적인 어떤 상황을 고려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문 자체에도 국민 여론에 관해서 거론했던 그런 결정문까지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분들을 분류한다는 건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라고 보는 게 특히 법조계에 뭐 판사나 뭐 검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보수적이니 진보적이니 나눈다는 게 저는 생각보다 법조인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법적인 절차에 가지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보수적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의미의 보수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성향상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판단을 하고 가장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오기 전까지 판단을 미루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뉴스를 봐도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나오고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왜 나머지 6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냐 그런 얘기들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그거를 끌어서 붙여서 저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탄핵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원래 재판할 때는 주심 재판관 외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심지어 3인 재판부, 일반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부에서 3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요. 초임 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그만큼 그 원래 재판 절차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이두하 변호사님, 예.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기각 할 수도 있고 뭐 인용. 예, 그리고 둘 중에 각하를 하나가 할 뭐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각하와 기각은 일정이 국민들이 연기될 보기엔 수도- 같은 거니까요. 일정이 연기될 수도 변론 제기를 있나요? 위해서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8인 체제로 이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시고 또 예. 뭐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하신다 그러는데 통상의 보통의 재판에서도 변론 제기에는 아주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 전체 사유 그걸 뒤집을 만큼 중요한 증인이나 증거가 새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다투거나 증인으로 다투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위조됐다거나 이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변론 제기 사유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뭐 저희가 사실 재판이라는 건 100%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만 변론 제기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아마 8인 체제 그러니까 그 이정미 재판관이 그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체의 좀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예. 뭐 대법원장이 그 다음에 이제 지명 몫을 하고 또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으로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명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인 체제가 3월 13일 이후에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8인 체제 하에서라도 선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좀 전에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분들 청문회에 좀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을 때 예. 임명된 분들이 많아서.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다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때 8대 1이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선고를 내리니까 저는 이분들이 기각을 내리든 뭐 인용을 내리든 충분히 법리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거고 또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분들을 믿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에서 뭐 승복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표현도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왔는데 예. 뭐 그 집회 부분은 어떻게 과정에서도 봐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 예. 무엇보다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그러니까 법률가인 변호사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이고 저는 그 불복을 하겠다라는 이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인용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저런 말씀들을 또 하시는 것 같고 예.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상 불복의 의미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재심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재심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만 재심을 했습니다. 그럼 재심을 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데 그걸 다시 번복을 한다? 그럼 6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 생기라는 겁니까? 네. 그런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복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재심을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예.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그 후에 어떤 정치적인 기반, 노림수 이게 탄핵이 됐지만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기 위한 밑작업 정도의 어떤 의미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크나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제 승복을 해야겠죠. 예. 자, 어제 특검이 70일간의 수사, 전체적으로는 뭐 90일 동안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뭐 조건부 기소 중지 카드를 고려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건부 기소 중지라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소추 면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기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거는 특검 측에서 좀 너무 자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걸 이제 검찰에서 판단해서 또 행위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또 무엇보다도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정문을 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사 완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뭐 자기적인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례가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결정은 하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랑 뭐 이런 걸 해서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뭐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방지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수본에서 특수본 2기로 하느냐 이랬는데 아마 수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특수본 2기에서 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본이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니니까요. 거기서 수사를 이어서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검찰이 원래 2월에 인사가 있는 달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인사가 뭐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민정실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같으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황교안 이제 대행이 황교안 최종 대행이 할 거냐. 결재자죠? 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에서 특수본을 구성하는데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예. 검찰도 조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뭐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인사는 예정대로 한답니까? 아직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죠. 지금 법원은 했거든요. 법원은 결정된 거는 했는데. 없고요. 네. 아마 이제 이두하 변호사 말씀에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리자면 예. 특검에서 처음에는 이제 조건부 기소 중지를 고려를 했을 겁니다. 하다가 어차피 수사를 인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소 중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수사는 검찰이 가져가는데 결론을 낸 상태로 답안지라라고 줘버리면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죠. 어차피 나머지 부분에서 특검이 마무리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해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을 검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완결짓지 않고 넘기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예, 예. 자, 삼성 뇌물죄 수사에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요. 삼성이 그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라고 공소장에 특검이 밝힌 기재를 한 내용이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 등이 아니라 홍한선 전 국민은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예.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배임입니다.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회사인 거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삼성에는 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그 공소장에 기재가 된 부분이 최소한 1,000억 정도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뭐 언론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손해액이 뭐 나중에 뭐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 5천억에서 6천억 가량이 될 수도 예. 있다라는 거고, 그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내고 있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까지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커졌다는 요거는 거죠.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누구에게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그럼 1,000억 원, 5천억 원을 현실적으로 환수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이 8천억 원대 이득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삼성이 최소한 8,400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예. 때문에 근데 형사 절차에서 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실제로 민사 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좀 다른데 지금 물론 삼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는 일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 손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다른 것보다도 주식의 가치 평가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교통사고 난 것처럼 얼마를 딱 손해를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 삼성이 아주 대대적인 강도 높은 뭐 개혁 작업이라고 할까요? 미래전략실을 이제 해체하기로 했어요. 뭐 여러 일곱 여덟 명의 사장단이 뭐 사표도 팀장이 내고 다 사표를 예, 냈죠.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새로운 삼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파킨슨씨 법칙이라는 게 있죠. 조직원이 늘어나면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미전실 자체도 이 미전실의 조직이 늘어나면서 미전실 자체를 위해 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제일 대주주인 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조직원들 자체를 위해 하는 일도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 이제 대관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전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뿐만 아니라 근데 그게 재무팀과 연계돼 있었죠. 그래서 장충기 사장이 재무통이죠, 삼성에. 근데 대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기능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정경유착 이런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이 미전실을 없애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없앤다는 개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탈퇴할 때도 보면 정경련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기 때문에 탈퇴하겠다는 말을 쉽게 못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홍라희 관장과 의논을 하고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오후에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미전실에 대해서도 뭐 삼성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그 회사 내에 미전실이라는 데서 재무팀과 연계해서 대관 업무를 하는 이런 기능은 좀 축소시키거나 떼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외국인 주주들이 볼 때도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검이 70일간의 수사를 통해서 기존에 13명 그리고 어제 17명 기소해서 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를 위해서 뭐 특검보 4명하고 윤석열 팀장 그리고 파견됐던 검사 일부가 남기로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겁니까? 충분하진 않죠, 사실.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기소가 돼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가 돼 있고요. 뭐 저기 법무부 장관을까지 지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있죠. 현직 장관도 기소가 돼 있죠. 이것만 따져봐도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투입될 거다. 지금 이미 선임된 변호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 30명에 대해서. 그럼 그 30명의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들 특검에 남아있는 분들이 뭐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인 거고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막 이렇게 강론을 하던 과정에서 그때 이 대답을 하려면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나가 있어야 그만큼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저쪽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있는 쪽이니까 당사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특검에 남게 된 인원은 정말 그나마 최소 인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저 정도가 남은 것만 해도 뭐 다행이라고 할 겁니다. 예, 30명 정도가 기소됐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 중에 일부는 무죄 나오는 것도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부 다 1심에서 유죄 나오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십니까? 삼성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배임이라든가 이제 국민 그 연금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문영표 이사장이나 홍한선 본부장 이런 배임 액수 같은 거는 주가를 어느 시점에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 기소할 때 최대한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 배임이나 뭐 횡령 이런 부분은 이제 변호사들이 다툴 여지가 있을 거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특검팀에선 박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과 관련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변호사들은 그래서 횡령 배임에서 조금 이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두하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